어머, 이 천박한 손 좀 봐. 이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 병원 금금싸라기 대리석을 문지르고 다닌 거니? 사부인, 아니 청소부 아줌마, 거치 집안 아니랄까봐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어. 흙탕물을 묻혀야 속이 시원해? 수준 떨어져서 정말 같이 숨도 못 쉬겠네. 당장 안 꺼져. 서울 잠실 한복판. 제 남편이 원장으로 있는 화려한 피부가 로비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제 시어머니가 휘두른 손에 제 친정엄마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엄마가 쓰고 있던 낡은 미화원 모자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엄마의 붉게 부어오른 뺨 위로 투명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리고 뒤에서 비겁하게 지켜보던 제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떵떵거리며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20층 빌딩의 벽돌 한 장, 타일,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장사꾼 딸 며느리인 저 한정희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성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님, 방금 제 엄마 때리셨어요? 그 손, 오늘부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손이 되게 해드릴게요. 10년 동안 써왔던 인내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제 엄마의 눈물 한 방울에 그들의 인생 전체를 걸어 파멸시키기로 결심한 날.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현실보다 더 통쾌한 제 진짜 복수극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서울 잠실 한복판에 우뚝 솟은 20층짜리 골든 타워를 보며 감탄합니다. 통유리로 된 외벽이 석촌호수의 윤수를 받아 황금빛으로 빛날 때면 그 건물은 마치 성공한 자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죠. 그 성벽 안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강남에서 제일 간다는 피부과가 성업 중이지만 사람들은 그 성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의사 남편 잘 만나 팔자 고친 운 좋은 전업주부라 불리는 저 한정희가 그 모든 것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제 삶의 진짜 뿌리는 이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부산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 나는 좁은 골목입니다. 제 나이 7살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타러 나갔다가 거센 풍랑에 실종되셨습니다. 남겨진 건 빚더미와 홀어머니, 그리고 배고픔뿐이었죠. 엄마는 절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낡은 천막을 치고 떡볶이와 튀김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엄마와 저는 시장 바닥의 차가운 냉기를 견디며 육수를 끓였습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천막 사이로 파고들어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엄마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판 앞에서 단 한순간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정희야, 춥제? 이리 와서 어묵 국물 좀 마셔라. 엄마의 손은 늘 불어 터져 있었고 기름에 튀어 물집이 잡힌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코끝을 맴돌던 건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매콤한 고춧가루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가난의 상징이자 반드시 이겨내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 먹으러 올 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에게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제 엄마의 구분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일 당장 방세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돈의 생리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떨지만 탐욕 앞에서는 수천만 원도 우습게 던진다는 것을요. 저는 장사 틈틈이 손님들이 두고 간 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용어투성이었지만 악착같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엄마와 함께 모은 종잣돈을 들고 처음으로 부동산 경매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들 어린 계집애가 뭘 아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자갈치 시장에서 배운 근성으로 전국의 노른자 땅을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20대 중반 운 좋게 낙찰받은 낡은 폐공장 부지가 신도시 재개발에 포함되면서 제 수중에는 평생 구경도 못할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굴리고 굴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했고 35살에 저는 이미 잠실 골든 타워를 제 손으로 세우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성공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주변에 꼬이는 것은 진심 어린 사람이 아니라 제 주머니를 노리는 하이에나들 뿐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지만 남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래야 진짜 내 편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는 여전히 낡은 차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 강철수를 만난 건 그런 제 비밀스러운 생활이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외모와 매너 있는 말투를 가진 피부가 전문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뽐내기보다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는 가짜 포부를 늘어놓으며 제 마음을 샀습니다. 저는 그가 제 재산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조금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제 거짓말에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미소가 뱀의 혓바닥처럼 차가운 욕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제가 소유한 골든 타워의 가장 노른자 층인 5층을 내주었습니다. 남들은 한 달 임대료만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 곳이지만 저는 관리비 명목으로 아주 소액만 받으며 그의 개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신복인 미경이를 건물의 대표로 내세워 철저히 제 정체를 숨겼죠. 철수는 제 친구 미경이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대표님 덕분에 강남 한복판에 입성했다며 비굴하게 웃었지만 정작 퇴근 후 집으로 오면 제게는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만 해서 사회 돌아가는 걸 몰라. 오늘 골든 타워 미경 대표님이 나랑 커피 한잔하면서 내 실력이 강남 최고라고 칭찬하시더라니까. 남편은 제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훈수를 두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고기를 그의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본인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고급 대리석 바닥부터 매일 환자들을 맞이하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사실은 제 인내와 배려로 만들어진 성벽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그 남자가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인내는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탐욕과 무시 앞에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제가 장사꾼 딸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부인이 떡볶이 팔던 손으로 김치를 담갔나 보네. 고춧가루 냄새가 너무 천박해. 라며 엄마가 며칠 밤낮을 고생해 보내준 김치를 제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을 때 제 가슴 속에는 처음으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가 제 행복을 위해 참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참음이 결국 제 엄마의 뺨을 향한 손길로 돌아올 줄은 그 당시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화려한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 보이려 합니다. 천억의 성벽을 쌓아 올린 며느리가 어떻게 오만한 사냥꾼들을 사냥터로 몰아넣는지 그 처절하고 통쾌한 기록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결혼 생활이 3년을 넘어가자 남편 강철수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그의 본 모습이었겠죠. 그는 자신이 잠실 골든 타워에 입성한 것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실력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친구 미경이를 통해 임대료를 깎아주고 건물 관리 직원들에게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한 것들은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저녁은 좀 신경 써서 차려라. 우리 어머니랑 민주 온단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리모컨을 돌리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주방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자신의 품격을 높여주는 장식품이거나 집안일을 무보수로 해주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도 환자 보느라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는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정희,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니? 우리 철수는 강남 사모님들 상대하느라 눈이 높아졌는데 마누라가 이래서야 체면이 서겠어? 시누이 민주는 한술 더 떴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옳게 갈비찜이 좀 짜네.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집이라 그런지 까니 영 투박해. 우리 오빠 의사식단 관리 좀 제대로 해줘요.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이며 묵묵히 그들의 뒤처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쇼핑백 속 가방과 옷들, 사실은 남편이 제게 병원 확장 자금이라며 빌려간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다음 주에 내 친구들이랑 제주도 골프 여행 가기로 했다. 사부인 차가 낡긴 했어도 운전은 잘하시지? 사부인 불러서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해라. 괜히 택시 부르면 돈 아깝잖니. 제 친정엄마를 무료기사 취급하는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도 요즘 소일거리 하셔서 바쁘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이 세목골이 되었습니다. 소일거리? 그 나이에 시장에서 또 떡볶이라도 파니? 의사 사위 둔 양반이 체면도 없지. 그냥 우리 수발이나 드는 게 남는 장사지 무슨. 남편 철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들어.
장모님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 바람 쐬고 좋으시지 뭐. 당신이 중간에서 말 잘해.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최근 들어 병원이 잘 안 된다며 제게 현금을 요구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정희야, 이번에 레이저 기기 새로 들여야 하는데 5억만 융통해줘. 당신 친정 엄마가 챙겨준 돈 좀 있지? 사실 남편은 병원 수익을 코인 선물 거래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붙여 조사한 결과 이미 날린 돈만 30억이 넘었고 제3금융권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 병원 법인카드를 제 지갑처럼 쓰며 청담동 명품관을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화려한 일상은 사실 제가 쌓아 올린 성벽 위에서 벌이는 위태로운 잔치였습니다. 저는 그 잔치가 끝나갈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제 엄마를 모욕하고 제 선의를 짓밟을수록 저는 그들을 파멸시킬 함정을 더 깊게 팠습니다. 어머님, 이번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제가 특별히 풀코스로 준비해 드릴게요. 제 의미심장한 말에 시어머니는 그저 공짜 여행이라며 좋아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차가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장사꾼 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실 골든 타워를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를 편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사드리고 가사 도우미까지 붙여드렸지만 엄마는 한 달도 못 가 몸져 누우셨습니다. 정희야, 나는 흙 묻히고 땀 흘려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 좀이 쑤셔 죽겠다.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주인인 골든타워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 딸이 주인인 건물, 구석구석 내 손으로 닦아주고 싶다. 그게 내 낙이다.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정체를 들키지 말 것, 그리고 새벽에만 잠깐 일할 것. 엄마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셨습니다. 골든타워의 대리석 복도는 엄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처럼 빛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이른 아침 회장실 모니터로 CCTV를 확인하며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바닥을 닦으시면서도 가끔 창밖의 잠실 풍경을 보며 밝게 웃으시는 엄마. 엄마는 제가 해준 비싼 보석보다 제가 첫 월급으로 사들인 낡은 묵주 팔찌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나무알이 다 닳아 반질반질해진 그 팔찌는 엄마의 유일한 장신구이자 우리 모녀의 고생을 기억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명의 장난처럼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화원 한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책임감이 강한 엄마가 점심시간 대타 근무를 자원하신 겁니다. 정희야, 점심때 잠깐만 도와주고 올게. 아무도 모를 거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골든타워 로비는 몰려든 직장인들과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로비 한복판 소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여기 병원 자리가 참 명당이지? 우리 철수가 운이 좋아. 이런 건물주를 만나서 말이야.
그때 시누이 민주가 마시던 커피를 바닥에 쏟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짜증나. 옷에 튈 뻔했네. 아줌마, 여기 좀 빨리 닦아요. 모자를 눌러 쓴 엄마가 황급히 다가가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을 알아본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닦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떨리는 손목에서 그 낡은 묵주 팔찌가 삐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잠깐 그 팔찌. 설마 사부인?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엄마의 모자와 마스크를 낚아챘습니다. 로비의 환한 조명 아래 땀 범벅이 된 제 엄마의 당황한 안색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대박. 진짜 사돈 어른이네. 여기서 청소부 하세요? 쪽팔리게. 시누이의 비웃음 섞인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엄마에게 쏠렸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붉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 그게 운동 삼아. 말을 흐리는 엄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의사사위 병원 건물에서 이 무슨 추태요? 내 아들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수준 떨어지게 정말. 그리고는 엄마가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쏟아진 물에 엄마의 바지가 젖었습니다. 사부인,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엄마가 처음으로 항변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표독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심해? 천박한 짓을 하니까 심한 소리가 나가지. 그리고는 제 엄마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찰싹? 로비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엄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미화원 모자와 땀에 젖어 헝클어진 제 엄마의 머리카락,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엄마의 붉은 뺨.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고 전신의 피가 머리로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엄마를 대신해 깡패들에게 맞서던 그 도끼가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로비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부인 행세를 해?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 병원 먼지 다 묻히고 말이야.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시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옳게 왔어? 이것 좀 봐. 사돈 어른이 여기서 청소부 하다가 우리 엄마한테 딱 걸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제 오른손이 허공을 갈라 시어머니의 왼쪽 뺨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찰싹? 로비의 높은 층고를 타고 파열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개가 돌아갔고 충격에 휘청이며 소파 너머로 쓰러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100여 명의 환자와 간호사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시어머니를 때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입술 끝에서 핏방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고.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의사의 손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강철수, 손 치워. 내가 지금 누구 팔을 잡고 있는지 똑똑히 봐. 뭐, 장모님이 여기서 이런 천한 일 하다가 걸렸으면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시어머니를 때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오늘로 끝이야. 남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워 제 뒤로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내가 할게.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참아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된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쥐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엄마, 이제부터가 내 진짜 인생이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철수, 끝내고 싶은 건 나야.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할 건 너와 내 어머니지. 내가 이 병원 원장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이제부터 똑똑히 알려줄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건물이 누구 거냐고? 잠실 골든타워 김미경 대표님 거라는 거 온 동네가 다 알아.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는 마치 본인이 건물주의 친인척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바닥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미경 대표가 오면 넌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어디서 시어머니 뺨을 때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3대가 일제히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10여 명과 함께 남편이 그토록 숭배하던 김미경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반색하며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 미친 여자가 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저희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당장 퇴거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미경이는 남편을 지나쳐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비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강철수 원장의 자산 압류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대표님,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하시는 겁니까? 미경이가 남편을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강 원장님,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 건물의 지분 100%를 소유한 솔로몬의 실소유주, 진짜 회장님은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 한정희 회장님입니다. 저는 남편의 발치에 서류들을 흩뿌렸습니다. 김철수, 내가 지난 3년 동안 병원 운영비 빼돌려서 코인 도박으로 날린 50억 원, 그리고 재상금융권에서 빌린 사채 10억 원의 이자가 오늘자로 내 병원 보증금을 넘어섰어. 넌 이제 이 건물의 세입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야. 그저 내 돈을 훔쳐간 절도범일 뿐이지. 환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원장 사기꾼이래.
코인으로 돈 다 날렸나 봐. 간호사들도 당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박금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준 에르메스 가방 들고 제 건물 복도 닦는 제 엄마를 때리셨나요? 그 가방 오늘부로 압류입니다. 법인카드 횡령죄로 고소장 접수했으니 경찰서에서 뵙죠. 이건 무효야.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야. 경찰 불러. 당장 이 여자들 다 끌어내라고. 남편 강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치부들을 외면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의 송금 내역서, 사채업자들에게 보낸 구걸 섞인 메시지 캡처본, 그리고 병원 공금을 횡령의 명품을 산 시어머니의 카드 명세서들. 그 하얀 종이들이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마치 그의 인생에 내리는 사형 선고문처럼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병원 직원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뒷걸음질 쳤고, 로비의 보안 요원들은 제 신복인 미경이의 수신호에 따라 남편과 시어머니 주위를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이 천억의 성벽 안에서 그는 이제 의사원장이 아니라 그저 무단 침입한 잡상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관리소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즉시 이 병원의 모든 전력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대리인 미경 대표를 통해 명도 소송 완료 시까지 이 구역을 폐쇄합니다. 건물 내 폭행 및 난동 행위는 계약서 특약 제12조에 의거, 즉시 해지 사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로비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눈부셨던 병원이 순식간에 어둠 속에 잠겼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안 돼. 내 진료기구들, 저 수입 레이저 장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저건 내 거야. 남편은 어둠 속에서 발악하며 고가의 장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듯 낮게 응조렸습니다. 강철수, 꿈깨. 저 장비들 리스 대금 연체로 이미 내가 다 인수했어. 이 병원 안에 내 건 숟가락 하나 없어. 아, 내가 차고 있는 그 가짜 롤렉스 시계는 가져가도 돼. 내 엄마 때린 값으로 쳐줄게.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강남 의사인데 저 장사꾼 딸년이 건물주라니. 이건 꿈이야. 그녀의 절규는 텅 빈 로비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신우이 민주는 이미 제 비서가 건넨 5천만 원 상당의 시술비 청구서를 보고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형님, 내일 아침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 엄마 무시하며 공짜로 얼굴 펴실 때 그 대가가 이리 클 줄은 모르셨나 봐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한 명씩 붙잡아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들이 짐짝처럼 실려나가는 광경을 보며 저는 1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준 상처 하나하나
이자로 쳐서 다 돌려줄 거야. 저는 떨고 있는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한이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골든타워 정문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이 가짜들의 퇴장을 꾸짖듯 천둥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문 앞 보도블록 위로 세 사람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빗속에 내팽개쳐진 그들의 모습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귀한 상류층인 양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빗물에 젖어 덜덜 떠는 유기견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 엄마의 구두 앞까지 기어왔습니다. 그녀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실크 원피스는 이미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걸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여사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우리 복덩이 며느리를 몰라봤습니다. 한 번만 제발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는 말아주세요. 그녀는 빗속에서 제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그 표독스럽던 눈빛은 간대없고 비굴함만이 가득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점잖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소 제 엄마에게 수백 번도 더했던 그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격 떨어지게 왜 이러십니까? 냄새나니 저리 비키세요. 의사 사위 둔 양반이 비 오는 날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퍼지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그 어떤 칼날보다 깊게 박혔을 겁니다. 남편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안경 너머로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남편이 10억 원을 빌렸다는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강 원장, 소식 들었어. 병원 문 닫았다며? 그럼 이제 우리랑 계산해야지? 장기가 비싸다고 해도 10억은 안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사채업자의 거친 손길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희야,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며 제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과 반포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 통보서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위로 남편의 이름과 파면이라는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강철수, 사랑도, 동정도 당신한테는 과분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오만함이랑 같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 제 차는 차갑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빗속에 버려진 채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인 남편과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절규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잠실 골든 타워는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이 건물의 가장 높은 곳 20층 펜트하우스에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석촌호수의 만개한 벚꽃이
분홍빛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대걸레를 들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아한 연보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화가 선생님께 그림을 배우며 한평생 고생으로 굳어버린 손가락 끝으로 아름다운 꽃들을 그려내십니다. 정희야, 위에서 보니까 세상이 참 넓고 고요하구나. 아래에 있을 땐 저 벚꽃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며 바닥만 쓸었는데 이제야 꽃이 제대로 보인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차가운 건물 복도에서 억척스럽게 견뎌오신 제 엄마가 비로소 여왕의 평온함을 찾으신 겁니다. 저는 엄마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의 손목에는 여전히 제가 사준 낡은 묵주 팔찌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1,000억 원의 재산을 모으는 동안 이 팔찌는 우리 모녀가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이자 긍지였습니다. 반면 강철수와 그 식구들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짐승처럼 헐뜯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일 밤 빗길을 가르며 배달 오토바이를 타지만 남은 것은 사고로 으스러진 다리와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뿐입니다. 시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조차 힘든데도 병원비가 없어 곰팡이 핀 방치된 채 며느리였던 제 욕만 중얼거리고 시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절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과응보, 그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다짐합니다. 진정한 불안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그들의 존엄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세워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힘을 얻기 위해 20년을 악착같이 버텼고 이제 그 힘으로 제 엄마의 남은 생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세상의 불공평함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는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위대하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당당하고 햇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